다가보는 효과가 있네. 뒤에 있으면. 그렇지. 그것도 또 염두에 두고. 장점이 많아. 장점이 많네. 이쪽에서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조금 상대적으로 비슷해지겠지. 네. 아 우리도 그리고 이 거리가 있으면 먹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왜 일로 와? 한잔 할까요? 그러면 진짜로? 어차피 하는 건데 한 잔씩 뭘로 드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몸이 쉬니까 목이 떨려. 무슨 맛이에요? 맥주죠. A는 아니고 똑같아요. 소설 매출 9.8%, 교보에서는 10% 떨어졌는데 작년에 18%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설 판매량. 판매량이 네. 그리고 신간보다 구간이 더 인기해. 지금 이미 녹화되고 있어요. 오마! 아니 이제 그 대신 앞에는 자르시는 거죠? 네. 그죠? 몰라 이런 사람 재밌는 갑자기 게 놓고 막 걸려요. B컷으로 나눌 수도 있지. 네. 뭐 A 컷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아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앉으셔야 디귿자잖아요. 저희가 좀 그림이 그래요? 디귿이 이렇게 자 그리고 어쩌나 우리가 좀씩 올라가는 거. 그런 어쩌나 제가 해본 건 그 정도고 제가 소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저는 연령대가 좀 나뉜달까? 그러니까 1, 20대는 중단편으로 가고 장편의 주 독자들은 사는 기준으로 하겠죠. 40대고 이게 이제 완전히 나뉘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성별로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마 지금 이제 문학 독자 자체들이 이제 소설 독자들이 대부분 여성, 또 20, 30대 여성으로 지금 알고 있는 통계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있구나. 우리 좀 저희가 웃으면 살 얘기인데 대신 또 소설 독자 중에 아주 상당수 남성 독자들은 10대, 20대 지금 라이트 노벨을 많이 읽는 이제 10대, 20대에서도 네. 남성 독자들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나? 저 무슨 학교 행사였어요? 네. 그냥 국문과 행사? 근데 국문과 매년 행사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연세가 거의 70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나 소설 써야지라고 하면서 뭐 40, 50대? 뭐 이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그분이 40, 50대 때 소설 써도 지금이면 2, 30년 쓰신 거네요. 그죠. 쓴 거는 뭐 25년 만에 쓴 거예요. 굉장히 오래 그러다가 쓰신 거네요, 그것도. 자기한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좀 전환의 계기를 좀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네이버 웹소설 공모전 1회 에 응모를 했대요. 우와. 그래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분이 1등이에요, 1등. 1등? 1등? 그래서 유명하던데? 한만수라는 분인데 이름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웹소설 무슨 학생들하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어쨌거나 대단하다. 그래서 그거 된 게 60살인가 그렇대 자기가. 그거 1회 한 게. 그래서 자기도 그 젊은 애들 어쨌거나 그런 말투인데 자기가 할 수 있나 고민했는데 자기도 이제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소설이 1억 뷰를 뭐 기록한 와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쨌거나.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 중에는 웹소설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금방 알더라고요. 학교 완전 전공도 처음 다른 거 하다가 무슨 막 60살에 그런 거 다른 배우고 싶어서 그 경희 사이버대 창작 문예 창작을 다니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옛날에 알라딘에서 하던 일처럼 네. 결산 올해 당신이 본 웹툰의 웹툰? 숫자는 뭐 몇 분 동안 봤습니다만 결산이 나왔는데 제가 한 350개 정도 보던데 웹툰을 그렇게 많이 순위가 좀 높은 네, 거죠, 독자 중에선. 그쵸 상위 뭐 4% 상당히 헤비 독자인데. 쿠키도 많이 굽고 뭐 대부분 뭐 양용순 이런 사람 보는 거 아니야? 또 옛날 웹툰 막. 네이버 웹툰 아니 그러니까 막 옛날 작가들 거. 근데 다 보죠. 이 정도면 네. 뭐 옛날 작고 요즘 작가 할 거 없이 저는 다 다른 봐요. 사람 헤비죠. 네. 그러니까 4%는. 새로 뜨면 다 봐요. 그래서 한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봐요. 그 다음에 더 볼지 말지를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닌 건 결정하죠.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보다가 재미없어요. 안 봐. 안 보고 결정하잖아요. 네. 걔들이 꼭 드라마로 만들어져. 베스트 상위권. 못 따라. 오늘 뭐 제가 사회 아닌 가운데 앉아서 오늘 사회 아닌 사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임승훈 소설가랑 김대현 평론가, 그다음 저 남승원 이렇게
셋이 약소하게 모여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오늘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졌는데 네. 추운 오후에 올 한 해 뭐 문학 전반이라고 하면 뭐 그렇고요. 뭐 어떻게 전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자의 시선으로 보는 올해 문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뭐 보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저희 얘기로 무엇을 뭐 배우거나 뭐 특정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학적 시선이 있겠죠. 그것과 저희들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뭐 그걸 비교하면서 또 봐주시면 좋겠는 마음으로 우리 셋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모여봤습니다. 그래서 뭐 맥주도 있고 뭐 이렇게 맥주도 있고 그래서 뭐 새우깡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요. 저는 항상 마트에 가면 새우깡을 사요. 아, 새우깡 아직도 드신다고요? 새우깡 4개 묶어 있는 걸 사서 항상 먹죠. 어쨌든 뭐 잘 어울리는 아니고. 네. 제일 만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학도 이렇게 뭐 만만하게 4번들 이게 제가 가는 마트에 새우깡이 항상 4개가 묶어서 팔아요. 4개에 4,000원. 이게 1,2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4개 묶어서 4,000원에 파는데 문학도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이게 좀 상술 같아요. 항상 그러지만 그쵸. 싸는 건 좋은데 싸고 사는데 이만큼 안 먹거든요, 저희가. 안 먹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다 먹습니다. 여기서 뭐 이슈는 아니겠지만 도서정까지가 올해 또 잠깐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올해 다시 3년 연장이 됐는데 그 원래 일몰법이죠? 처음 생긴 거? 네, 그렇죠. 네. 일몰이라는 표현보다는 한 3년마다 계속해서 갱신. 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이제 같은 도서정가제가 우리 문학의 어떤 시장 이걸 도서를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로 경쟁하게 만든 제도잖아요. 근데 도서정가제가 없어지게 된다면은 책을 갑자기 할인을 50% 60% 때려버리면은 지금 나온 신간들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 3년 정도는 이대로 그냥 유예하기로 한 것 같아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마침 새우깡이 나오길래 올해 이 이슈 중에 하나를 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양가적이거든요. 책을 사는 입장이고 뭐 많은 종수는 아니지만 어쩌나 책 뭐 공저도 있고 뭐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써서 시장에 내보내는 또 입장이기도 한데 좀 양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진짜 궁금한 게 작가분들은 어쩌나 계속 책을 시장에 물론 사는 것도 독자로서는 사지만 내보내는 입장이잖아요. 도서정가제가 최소한 지금처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도서정가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되는지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긴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좀 막연하게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문학계라든 출판계라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떤 특정 산업을 어떤 식으로든지 나라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의 제도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다만 저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제일 크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도 제가 잘 모르는 건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할게요. 근데 저 이외에 일반 대중들한테 도서정가제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게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밥그릇 싸움이라든지 어떤 아집이나 이기심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득할 수 있는 말들이 그냥 우리 지켜야 된다. 난 논리적 당위성 혹은 윤리적 당위성으로만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절차로 이거 뭘 보호하고 그 와중에서 뭘 아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해해달라 이런 식의 오딩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윤리적 단파성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어떤 걸 포기하고 있다는 워딩을 아예 안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극렬하게 이게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도서정가제가 지금 딱 그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작은데 불구하고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참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분명히 연구 보고도 나오고 도서 시장이 처음에도 말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이랬지만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도서 같은 경우는 이 공산품과 다르잖아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신 제품이 나오면 또 제품이 밀리는데 도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거의 명작들도 충분히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작품들에다가 세일까지 한꺼번에 이제 가격 경쟁을 붙여버리게 되면은 도서의 동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작품을 많이 풀러서 박리다매식으로 팔아도 충분히 거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출판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기본적으로 어떤 자금이 버텨주는 이런 대규모 출판사들 중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출판사들 몇 종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결국 지금 고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소비자들이 어떤 인생 또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들은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렇게라도 읽으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양사 같은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벽돌 책들 정말 한 200부 300부 가짜는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은 도서전까지는 오히려 더 비싸게 됩니다. 어차피 살 사람들은 사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 가격대는 더 비싸게 되고 나머지 양서들은 또 안 나오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말도 이거 하도 막 반박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많은 걸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 작가계에서도 제가 설문을 봤는데 한 70% 이상은 물론 작가는 다 입장이 통일된 건 아니겠지만 도서전까지 약간 우려를 도서전까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임 선생님 말씀대로 개선 분명히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걸 우리 강요가 아니고 우리 살려주셔가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꾸준히 설득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간 양해도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어쨌든 어떤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가 국가적 제도로 인해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타당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핸드폰 그 뭐죠? 그 핸드폰도 왜그 보조 단통법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도라는 게 뭐 만들어지면 아주 작고 세밀한 데까지 못 미치는 게 뭐 또 제도의 본질이기도 하니까 그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환경용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그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데 어떤 또 공중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 기준점을 잡는, 균형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걸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얘기하는 건데 아예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토론을 하다가 그래서 야, 이 소비 행위에 어쨌거나 소비라는 거는 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을 던지거든요. 야, 아빠 오늘 일찍 퇴근하고 집에 일찍 갈 거야라는 전화가 좋냐? 아니면 택배 아저씨가 오늘 물건 일찍 갑니다가 더 좋냐? 정답 정해놓고 그러니까 질문 던지거든요. 그럼 애들이 또 이제 피식피식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라는 게 우리 일상을 굉장히 크게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소비에 윤리가 개입되는 게 맞냐? 이렇게 그러니까 윤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좀 너무 그래서 야 소비에 윤리가 개입될 수 있는 게 맞냐? 뭐 이렇게 하면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윤리라는 게만 뭐 어떻게 보면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 베스트셀러 된지 벌써 꽤 오래됐죠. 네.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서 윤리라는 질문이 주요한 질문으로 떠오른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올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제 AI 우리 챗GPT 뭐 이게 사실 올 한 해 제일 큰 화두였죠. 아마 제가 잡지를 다 보진 않았지만 문예지 잡지 기획에 퍼센테이지를 내면 60%가 더 이상으로 봅니다. 아 진짜? 더 이상으로. 네. 안 다룬 잡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 다른 잡지는 없고 네. 작년 겨울로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면은 저는 한 60%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핵심이 그거잖아요. 말하자면 AI가 윤리적 존재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문학은 윤리를 질문한다라는 게 사실 우리 내재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문학은 예를 들면 근데 AI가 들어왔으면 그럼 AI가 윤리를 질문할 수 있냐? 윤리를 그러면 코딩할 수 있냐? 가령 그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결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윤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오, 이 경우에? 그건 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 작가집에 다른 대담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주장이 A였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대로 윤리가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과연 인간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AI가 가장 인간적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루다라고 챗봇 아시죠? 그 챗봇에 있었을 때 거기서 뭐 혐오 발언을 한다고 해서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차단을 하고 혐오 발언 안 했잖아요. 안 안 하는 걸로 이제 학습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다가 인간의 혐오 발언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혐오 발언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윤리적이 됐을 때, 오히려 이루다가 윤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 모습은 뭐냐면은, 윤리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의 속성인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 둘이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해를 안 끼치고 무해한 걸로 간다면 오히려 AI가 더 윤리적인 인간일 수 있는데, 이 윤리라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이 하나로 생각한다면 AI는 비윤리적인 것이고 오히려 인간 윤리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윤리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 같아요.
그래서 뭐 윤리에 대한 질문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거죠. 윤리를 관통해서 이 문학과 AI 이후의 문학은 분명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마 그것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는 면도 있는데 그래서 창작 소설가 입장에서는 혹시 AI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고민하죠. 고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서운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직업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거나 작가도? 혹은 새로운 시대에 내가 뒤따라가지 못해서 나만 소멸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다들 예상 못할 것 같아요. 인류가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니까 아무도 경험 못했던 시대니까. 근데 지금 좀 일단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타자기가 나왔을 때 또 문학이 좀 달라졌다든지 그리고 컴퓨터로 글을 쓸 때 또 문학이 달라졌다든지 하는 것처럼 지금 일단 새로운 기술은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대하는 게 지금 최선이긴 해요. 그거 이상 감당은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배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소설은 좀 많이 도움받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소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끼리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 노가다성 예술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예술 장르 예술가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만큼 개인이 노가다를 온전히 한 1인이 감당한 예술이 이 정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매몰 비용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분업체계로 하니까 그쵸. 조금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책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것만큼 그게 없다. 그럼 AI가 그걸 보조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 훌륭히 기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본 여기까지는. 근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년은 근데 뭐 어쨌든 뭐 인류 역사에서 어떤 예술이라든지 문화 산업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게 생각보다 좀 흔하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네. 소문학 소설이라는 순수 예술이라는 로서의 소설은 소멸되고 기능적으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소설만 남아 있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미래 뭐 기술 뭐 이런 네. 미래 기술에 대한 뭐 변화와 상상력 이건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SF 장르의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올해 한 해 또 생각해 보면 SF 리부트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한국 SF 제가 사실 천리안 PC통신 세대인데 그때 저도 거기에 천리안 안에 그 SF 동아리에서도 활동 뭐 그냥 어쩌거나 눈팅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천리안요? 네. 저는 하이텔이랑 라운드리였는데요. 아 진짜? 그 경험한 세대요? 저 나이가 꽤 이렇게 말하자면 어쩌거나 우리 임승훈 선생님은 SF로 분류될 만한 소설을 쓰진 않았잖아요, 그죠? 쓰긴 현재. 했어요. 아, 그런가? 네, 쓰긴 했는데 테이스트, SF 테이스트를 였다가 넣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걸 장치로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 SF 장르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태동해가지고 지금 장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사실 각자 따로 하고 있잖아요. 네, SF계 따로 여기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협업을 지금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범주를 좀 넓게 생각해요. 작정하고 의식적으로 그쪽의 코드를 모두 다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것만이 어떤 장르로 특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애초에 순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장르를 넘어서가지고 어떤 지향성에 좀 가깝잖아요. 그러면 순문학에서 뭔가를 쓰는 게 어떤 장르 문학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거야말로 진짜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패거리적 의식이 아닌가.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SF 문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리부트라고 할 만큼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이전까지 좀 표현이 좀 그렇다면 방금 임성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좀 논외했던, 약간 좀 소외했던 그런 사이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SF 장르가 흔히 말하면 순문학 또는 다르면 본격문학 어쨌든 여기서 소명을 되고 있고 실제로 독자 대중의 광범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SF 장르가 기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 왜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했대요. 서구 백인 남성의 주류 장르라고 또 발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거기서 저는 동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예전 보면 히어로 영화나 스타트랙 이런 거 보게 되면 대부분 백인 남성, 소수자들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아시아계통이나 뭐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흑인 여성, 아시아계 여성들은 더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SF에 소외됐는가? 우리가 SF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지금 당연히 현실 어려운 부분들, 현실의 뭐 모순이라든지 이런 걸 직시하지 않고 또는 설령 그걸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불가능해. 이런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한데 우리가 예전에 뭐 사르트르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아픈 현실이 있는데 얘들은 현실을 보자 근데 도피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진지하게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프레드 제임슨이랑 지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본주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기 더 쉽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체제 자체를 어떤 벗어날 전망이 어떻게 해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요새 보면 알겠지만 몇 년 동안 3포 세대, 사토리 세대, 지금 이제 비혼 세대까지 거의 인구 소멸까지 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기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오히려 좀 할 수 있는 게 이 현 세계 세대 우리가 탈출구가 없다면은 어쩌면 다른 세계에 있지 않을까. 그런 다른 세계 전망으로서 SF가 주목받지 않은가. 또 이제 그 상상력들이 예전에 좀 어떻게 보면 허황된 상상력, 좀 약간 좀 불가능한 상상이었는데 이제 저 기술의 발전으로 근미래 가능한 미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SF에서 좀 많이 기대하고 막 옹호를 하고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저도 평론가긴 하지만 이게 평론가적 기대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실제 그런 SF가 왜 잘 읽히냐 말하자면 뭐 순문학이 제공하는 순문학은 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제공하는 목적이 말하자면 앞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그러긴커녕 어두침침한 게 많죠. 그쵸. 저희 어머니가 항상 걱정하세요. 수문아 나는 네가 좀 밝고 그런 걸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네. 작품을 어두운 이쪽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네거티브한 것들이. 근데 분명히 SF 뭐 일반 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독자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SF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실제 SF 독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학생들은 만나봤거든요. 그럼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분명히 그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묘한 게 이제 저도 넷플릭스를 보는데 가장 싼 거를 보기 때문에 광고를 뭐 서너 개씩 봐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친구를 찾으셔야죠. 요즘 누가 혼자 보니까요. 아니, 광고할 때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근데 넷플릭스를 저는 주로 언제 보냐면 이제 제가 주말 부부예요. 그래서 아내가 올라오면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그럼 저녁 이제 잠깐 멈춰놓고 치우고 이제 끝까지 보죠. 그러면 아내도 저도 영화를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넷플릭스로 영화를 고를 때는 뭐랄까? 엊그제도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뭐더라?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넷플릭스에 들어왔잖아요. 10분 보다가 딴 거 보자. 왜냐면 우리 지금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 우리 일주일 만에 주말 부부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서 그걸 보는데 즐거운 얘기 좀 빨리 밟고 경쾌하게 넘어가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 맞아요. 근데 저희는 맨날 이렇게 작은 영화들 찾아다니고 뭐 이런 친구인데 저랑 아내는 근데 넷플릭스로 그런 영화를 본 적은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둘 다 문학 전공자니까 또 약간 이게 비교해서 이해를 해보는 거죠. SF가 왜 그럴까? 우리는 지나치게 밝게 그려졌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문학적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예전에 서울대 이제 김수행 교수님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마케팅 경제를 네. 하셨던 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포럼에 오셨어요. 근데 나 지금 작가들이 읽는 포럼이었는데 아니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이런 말씀이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문학이 너무 우울하다. 작가들이 디스토피아를 보여준 건 좋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정치 경제하게 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이상향 어떤 그런 것들을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작가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인상 깊었는데 SF단 기대하는 게 그거 같아요. 어쩌면 지금 현실에 있는 문학들은 지금 여기서 충분히 계속 현실의 이면을 보이지 않는 이면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 SF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함께 또는 그거를 뭐 도외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를 미래식으로 해석해서 동시에 어떤 새로운 전망까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정말 대표적인 분이 정보라 작가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진짜 말 그대로 독자로서 욕심입니다. 작가로서 근데 SF는 어떤 느낌이냐면 2000년대 한성문학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냥 쓰는 입장에서 SF 작가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어디에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매체로
그냥 도구로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소설을. 그러면 환상 소설이라고 우리가 분류했던 것과 SF와 거기 동원되는 장치나 진료적 마감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 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걸 구성화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수사를 붙일 수 있는 과학적 진료들을 동원한 환상문학과 비슷한 어떤 구조의 소설을 SF로 많이 창작을 하고 저는 사실 크게 다를 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소설로서 콘텐츠로서 보면 SF나 환상문학이 몇 가지 편의적인 게 있다고 보거든요. 급진적으로 뭔가를 사고 실험하기도 좋고 어떤 상황 가정하기 좋고 그래서 짧은 분량 내에서 급진적으로 전개하기 되게 편하고 또 하나 독자 입장에서 제가 읽을 때는 볼거리가 많아요. 확실히.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다들 인내하면서 읽을 거면 솔직히 압축된 2, 3페이지짜리 압축된 페이퍼를 읽는 게 낫지 굳이 이걸 인내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한국은 사실 문학계가 좀 강요한 게 좀 없잖아 있긴 있잖아요. 그런 엄숙주의가.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재밌죠. 스펙타클한 것들도 많고. 근데 저 약간 핀트는 다른데 네.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제 학교 선배인데 소설가예요. 문학사상으로 등단을 했고 등단작이 아주 90년, 98년에 아마 등단했을까로 기억하는데 97년, 8년인데 8년인가 보다. 그때 아주 전형적인 후일담 소설로 등단을 했어요.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도 그 소리를 보면서 이 형 이렇게 안 봤는데 소리 되게 잘 쓰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봤는데 누군지 잘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차저차 하다가 이 형이 SF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그 과학 무슨 SF 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SF는 큰 상이라고 하던데 과학소설상 맞아요. 그 올해의 과학소설상 명예는 있지만 상금은 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명예를 제대로 주는 데는 돈을 안 줘요. 그게 원래 전통이었죠 예전에. 공코르상이에요. 독립모골상에 대한 공격인가요? 이거는 지금? 삭제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편집될 얘기를. 근데 그 형이 그거를 받아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SF를 써왔는데 이제 인정받았어, 오히려 받아서 이런 얘기를 이제 술자리에서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을 이제 아예 바꿨어요. 예를 들면 뭐 이름이 세 글자라면 만약에 남승원이라면 남승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아예 SF로 저 가면서. 갑자기 누군지 알 거. 누군지 알 것 같죠. 근데 그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옆에도 평론가 선배가 앉아 있는데 되게 사람 좋은 분이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자기한테 선배니까 선배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 나 SF 작가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너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본격문학 순문학으로 등단했는데 왜 SF를 쓰냐. 가짜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과도 받고 이제 인정받았다, 상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SF를 배척하고 만약에 순문학 전공 소설판 소위 말하는 그래서 안 껴주고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을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SF에서도 저쪽에서의 유입 저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어쨌거나 이쪽 저쪽이라고 한다면 저쪽에서 유입을 이렇게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재밌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오히려 저기 뭐냐면은 어떤 SF는 훈련되지 않으면 못 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혀 다른 장르 뭐 같은 글쓰기라는 뭐 기본은 같겠지만 그 이상의 영역들은 분명히 서로 달라졌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비평이 잘 모르면서 SF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오늘 저희도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배우자고 하는 말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들은 조금씩 아까 임동 선생님 말씀대로 어디 경계 자체는 관광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좀 유동하고 서로 교차하고 그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순문학이라고 일컬어진 이쪽은 다양한 장르가 계속 유입되면서 혼종으로 아까 그게 정답이겠죠. 집단적 의식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소설을 쓴 작가들이 계속 모여있는 좀 무형의 판 같았거든요. 작법을 공유하거나 어떤 코드를 공유하는 소설을 쓰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또 거기에 편입될 만한 작가들도 많고 그리고 그쪽에 또 좋은 작가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쪽에서도 알아보고 서로 잘 쓰는 거 알면 교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을 받아야 되는구나. 결국은 글로서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올 한 해 소설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올해 소설시장에서 생각보다 젊은 작가상은 당연히 언제나 좀 소설시장 이끌지만 올해는 정말 중견이나 원로 작가들의 역사 소설들이 했네요. 굉장히 이슈가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 네. 현 정부에서 이제 역사 전쟁을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걸어오면서 어떤 뭐 이전 해방 이전 공산주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해방 이후의 역사들까지 계속 2년 전에 걸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박영수 선생님 정도가 생각보다 이거 참 표현이 죄송한데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최대의 수혜자. 네, 어쨌든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이 중견 작가들, 원로 작가들의 역사 소설들이 또 현경 선생님의 제주도 오다까지 사상까지 연결되면서 상도 또 받으셨죠. 또. 네, 그렇죠. 엄청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지하 선생 2020년에 나오긴 했지만 아버지 해방일지. 예, 아버지 해방일지까지 올해 이게 최고의 나오고 또 윤정호 선생님의 그곳에 어머니가 있었다 위안부 관련 소설까지 이번에는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은 그렇죠. 아주 좋은 작품을 내셔도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약간 좀 묻히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역사 전쟁과 결부되면서 작가들의 역사를 증언하는 의무 이런 것들 역할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대체했더니 좀 거기서 기분이 약간 좋았습니다. 전 정지하 작가 아버지 해방일지를 읽고 좀 시대가 이제 다음 단계로 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윤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의 측면에서 보자면 내가 지지한 윤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생각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 아버지 해방일지가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전이었으면 사실 비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그 생각 종종 해요. 만약에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편 보수 쪽 사람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반대편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도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우리가 지지하는 게 좀 다를 뿐, 지지하는 게 다른 게 내가 아는 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삶에서 그렇게 큰 죄인가요? 진짜 정직한 사람들 많아요, 양쪽에 다. 전 그게 조금 지금 사람들이 어렴풋이 생각하는 어떤 지점을 아버지 해방일지가 다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사는 게 무엇인가? 너무 세상을 또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정말 좋은 지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넘어간 시절의 작품이고 그 분기점이 되는 작품이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다시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현실화된 거예요. 이게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 시대, 아버지가 진짜 해방이 안 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혐오와 적대가 더 넘어. 지금 갈등상이 아니라 적대, 상대가 적이잖아요. 거의 이제 갈등이 우리 해결 방향 소통이지만 적대 해결 방식은 상대의 말살이잖아요. 지금 서로 상대를 죽이려고 혐오, 지금 젠더 갈등, 또 뭐 이데올로기적 갈등, 또 역사 전쟁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우리가 공동의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왜 문화적 기억으로 있냐 알레디 아스만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문화적 기억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장소, 이 장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그런 비극까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공동체의 기억으로 우리가 만들자. 이게 문화적 기억의 합의인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4.3이라든지 현경 선생님의 책이라든지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 전쟁을 걸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그것들 공동의 기억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범도 같은 책들이 주목을 받고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또 작가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죠, 우리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서정가제 같은 계속 오래됐죠?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제 기억으로는 2014년 무렵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도서정가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런 알라딘 같은 데서 운영하는 중고책방 사실 그걸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말하자면 뭐 문학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비판하지만 책은 알라딘에서 계속 사고 있고 알라딘 중고 매장에서 우리 다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작가 생산자가 되면 또 굉장히 큰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또 그거를 제가 안 보는 책은 또 알라딘 중고에 팔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선순환을 시키는 선순환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또 출판사에 근무하는 그렇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창비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하셔서 이제 자기 출판사를 차린 분하고 얼마 전에 뭐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알라딘 중고 이거를 완전 극혐 하더라고. 완전 책 시장을 전반적으로 저질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것들이 대형 그런 그 유통들이 운영하는 중고매장이라고 해서 이게 내가 그냥 나도 이용하는데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좋고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사실은 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쿠팡이 있는데 안 쓸 수 없잖아요. 쿠팡 노동자의 사망하면 분노하는데 와우 회원은 끊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게 근데 저희가 고민할 게 이 판매 유통 양식도 우리 작품 생산 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도서점까지를 옹호를 할 때 도서점 옹호 요즘 비판을 많이 받지만 감수라고 말씀드리자면은 도서점까지라는 게 또 어떤 거냐면 양서와 그것들을 구분하거든요. 다른 제가 이제 책 작업을 할 때 저는 책 작업 첫 책을 낼 때 책은 그냥 내가 원고 써서 보내면은 출판해서 교정하고 그렇게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편집자께서 굉장히 정말 꼼꼼히 교정 교육을 해주시고 이것도 오류 있으면 또 찾아주시고 그럼 이제 원고 교환해서 수정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편집 디자인에서 디자인팀 표지 디자인하고 맞는 디자인 찾고 또 그래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유통업체 찾아서 그분들이 또 MD 이런 데 찾아가고 홍보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계가 출판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양서를 만든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단지 상품으로서의 책이 아니라 어떤 이 책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하면서 이런 일을 가게 되는데 이런 책들이 딱 매대에 올랐는데 갑자기 오면서 60% 세일을 해버리니까 그 책 그러니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나 다른 출판 직원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금 그냥 번역도 초벌 번역하고 그냥 챗GPT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도 얼마 책 죽을 것 같아서 금방 쓰지 오히려 이런 양식이 때문에 우리 의식에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책도 약간 뭐라 그럴까? 품질이 좀 저하되는 거예요. 품질은 표현이 그렇겠지만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독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를 비롯해서 출판계 관련된 사람들이 힘들면 당연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나라가 앞장서서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몰 비용을 더 지불해서 이걸 읽으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를 아예 박탈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출판이라는 게 산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국가에서 정보를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관 산업 같은 거잖아요. 물론 지식 자산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윤리가 이제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단계에서 제가 친구들이 화내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이거 왜 달라? 너무 관계자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무한 경쟁, 소위 말하는 무한 경쟁으로 두면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인위적으로 건드리냐라는 경제 기반에서 생각한,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작된 생각을 바꾼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도서고 뭐고 간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이걸 한다는 얘기는 기본에 공공재 취급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저작권 부분을 공공의 이익에서는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프라처럼 수도, 전기 뭐 이런 것처럼 공공재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임승훈 선생님 말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국민 전체의 문해라든지 어떤 비판적 사고 이런 것을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제가 계속 출판계 종사자처럼 옹호하는 것 또 같은데 재밌는 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얼마 전에 어디였지? 프레시안 기사였나? 이거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저 또 고민했는데 이제 공공도서관들이 이제 정해진 연차가 지나가면 수서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빼내야 될 때 뭐를 빼낼 거냐. 오래된 채 기준을 정해서 빼야 되잖아요. 내 책 벌써 빠질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할 수 없는 책 가령 그러면 구할 수 없는 책을 힘드니까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런 책은 또 빼야 되고 아니다. 공공도서관은 어쨌거나 세금을 받은 공공의 이익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많이 보는 책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제일 큰 기준 이제 두 개 부딪힌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한테 만약에 그거 수서 이제 탈락하는 위원을 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겠구나 이거를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안톤체오프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각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작가 안톤 체홉 이름을 딴 건데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